자, 이번 시간에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발전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삼국시대와 가야를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라는 것은 왕의 권한이 매우 강력해서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여, 옥조,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연맹왕국이나 부족 수준의 정치 체제를 가졌다면, 이제 이 시간에 배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까지 이루어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려면 연맹왕국에서 왕이 중심이 되는, 왕이 실질적으로 나라 전체를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가진 자원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왕이 지휘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왕이 가진 자원이 확대돼야 다른 부족들을 압도해서 왕의 권한이 커진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왕이 세습이 성공해야 돼. 그 전까지는 부족끼리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데 이제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서만 내 아들한테만 물려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국가 전체에 통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부족들이 자기 땅을 알아서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법을 만들어도 부족들이 다스리는 땅에는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가 전체에 통하는 법 이런 것을 이제 율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걸 만들어서 이제 나라 전체에 어떤 부족이 있는 땅이든지 간에 왕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사상, 불교 같은 걸 도입해서, 대표적으로 불교지, 왕 중심으로 통합할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는 거야. 그리고 족장 출신들은 다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들은 귀족으로 편입시켜서 왕이 정한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관등제를 마련해서 왕이 이 족장 출신들을 자기 밑으로 귀족으로 만든, 귀족화를 시키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건국을 했었지. 백제는 고구려의 유의민인 온조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건국하는데, 자, 백제 신라 가야는 예전에 사만, 마한, 진안, 변안이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제는 마한이 있었던 거, 진안은 신라가 되고, 변안은 가야가 되는 꼴이지. 그러니까 이 신라, 가야, 백제 모두 마한, 진안, 변안의 소국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서 발전하게 되는 거지.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보자면 그 중에서, 자, 먼저 봐야 될 왕이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태조왕입니다. 여기 보면 어디를 정복했다, 옥저를 정복했다, 요동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왕권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자,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세기 후반이 되면 고국천왕이 오부의 지배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부의 지배 세력들은 원래 부족장들인데 얘네들을 귀족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지. 역시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들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왕이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부가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변화했다. 부족적 성격이면은 독자적인 세력이라면, 행정적 성격이 됐다는 얘기는
왕의 통제를 받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는 과정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미천왕 때 다시 강력해져서 또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게 되는 거야. 양난군, 한사군 중에 하나를 공격해서 멸망시켜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는데, 대동강 유역은 예전에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문화도 발전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또 고구려가 장악을 했으니 세력이 더 강력해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고국천왕이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 이 순노부, 연노부, 간노부, 전노부, 계로부로 독립적 부족이었던 오부를 동부, 서부, 남부, 중부로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고국천왕 때 이러한 변화가 고구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 백제는 고구려 이주민 세력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건국했고, 이 지역은 마한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였어. 근데 3세기 고이왕 때가 되면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관등제를 정비했다. 관등제를 정비했다는 것은 부족장들이 귀족화되었다는 이야기지. 왕이 정한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야. 백제도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변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신라를 보면, 자, 신라는 진안의 소국이었던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신라가 이름이 사로국이었던 거. 신라로 이름 바뀌려면은 지증왕 때쯤 돼야 돼. 자, 신라도 처음에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신라도 연맹왕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자, 박씨, 석씨, 김씨 중에 김씨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나 봐. 그래서 4세기 후반 내무랑 때가 되면 김씨가 왕위 세습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치곤을 마립간으로 변경하게 된대. 마립간은 대족장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김씨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족장들보다 대가 더 높다라는 걸 과시할 수 있는 칭호를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라가 왕을 왕이라고 잘 안 불렀단 말이야. 처음엔 뭐 거서관, 뭐 차차웅, 이사금 이렇게 불렀다가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고, 나중에 또 지증왕 때가 돼야 왕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 마립간이라고 부르지만, 뇌물 왕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의 정식 칭호는 뇌물 마립간이었다는 거지. 자, 가야는 신라, 백제, 고구려랑 조금 다른데, 자,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 못해. 연맹왕국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 연맹왕국을 주도하는 세력은 있었단 말이야. 금강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가야의 특징은 예전에 변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환 배울 때 배웠듯이 철의 생산이 매우 활발해서 낙랑과 외 등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야. 워낙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덩이세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일정한 규격으로 팔았단 말이지. 워낙 많이 파니까 이렇게 규격화시킬 필요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가야의 여러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전기 가야, 그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이 만들어졌는데, 전기가야 연맹이 이때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후기가야 연맹도 있겠지.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전기가야 연맹, 금강가야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이 전기가야 연맹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후기가야 연맹이 생겼다는 건데, 전기가야 연맹은 왜 무너졌느냐? 누구 때문이냐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문이야.
이 광개토대왕이 한창 영토를 넓힐 때 백제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가야까지 쳐내려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패배해서 쇠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혀서 힘이 강해져야 금강가야가 자기를 중심으로 뭐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던지 했을 텐데, 얘네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갈 만한 힘을 키우지 못한 거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연맹의 주도권도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럼 금강가야가 쇠퇴한 다음에 가야 연맹은 누가 주도하느냐? 대가야가 주도를 하게 돼. 5세기 때쯤에 대가야가 금강가야를 대신해서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금강가야는 그냥 가야의 평범한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발전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지. 정복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승리했냐? 백제 고구려 신라는 승리했다. 가야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왕위 세습이 성공했냐? 대표적으로 신라가 박석김이 돌아가다가 김씨 중심의 왕위 세습으로 정해졌지. 고구려나 백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뭐 율령을 제정했다, 불교를 도입했다, 관등제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하자면, 이 삼국시대 초기 정치 체제,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전에는 연맹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모두 연맹체로 시작했다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건, 가야건. 그래서 고구려는 오부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왕의 권한은 아직 미약한 상태라서 어떤 예가 있느냐?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왕이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중대한 범죄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왕이 결정할 수가 없고, 왕과 각 부에, 그러니까 연맹체를 이루는 부족들의 지배자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회의를 열었고, 백제는 정사함회의라는 회의를 열었고,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연맹체가, 부족들이 반대를 하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왕이 결정할 수 없는 체제였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가 아까 봤던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가 완성이 되면 요런 체제가 갖춰지게 된단 말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요게 성공을 한 거야. 가야는 계속 얘기하지만 실패하게 되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부의 성격이 변화한다. 자치적 성격의 부, 이 부족들이 행정적 성격의 부로 변하고, 각 부의 지배자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된다. 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된 애들의 등급을 정한 게 이 관등제라는 거야. 회의제도도 변화한다. 자, 부족회의에서 귀족회의적 성격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아까 이 설명을 봤을 때는 국가의 중대한 일을 왕도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잖아. 회의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왕권이 강해지면 회의에 왕이 참여를 안 해. 왕이 아닌 관리가 주재. 이 회의를, 귀족회의를 주재하는 관리가, 뭐 고구려는 대대로라는 관직이 있었고, 백제는 상자평이라는 게 있었고, 신라는 상대 등이 있었는데, 이 귀족회의에 이제 더 이상 왕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귀족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해서 뭔가 결정된 상황이 생기면 왕한테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결정사항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사항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다시 회의해, 이렇게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과 상황이 달라진 거지. 예전에는 왕도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 회의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 없지만, 이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면 귀족들이 정한 회의 결정사항을 왕이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왕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율령은 아까 얘기했던
국가 전체에 통하는 법률이. 그래서 이 율령이 언제 만들어져서 국가에 이 퍼져 나갔느냐, 이걸로 중앙집권 국가가 언제쯤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율령 반포 시기를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 4세기 후반에 소수리 왕이 율령을 반포했다고 하고, 백제는 확실하진 않지만 뭐 고이왕 때 3세기 때 고이왕 때 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학자들은 그때 너무 이르니까 좀 뒤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3, 4세기 경에 백제가 율령을 반포했다 얘기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발전 시기가 좀 늦어서 6세기 초 법흥왕 때가 되어야 율령이 반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를 통합할 새로운 사상을 외부에서 들여오게 되는데, 이 사상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이겠지. 그래서 불교 수용도 역시 이게 언제 불교가 수용이 됐는지를 알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요때쯤 수립이 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율령 반포 시기가 좀 비슷하단 말이지. 고구려를 보니까 불교를 소수리왕 때,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한단 말이야. 백제 역시 4세기 후반, 고구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신라는 역시 또 늦어서 법흥왕 때 527년 6세기 초반에 들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령을 반포한 왕과 불교를 수용한 왕이 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갖춰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생기는 거지. 자, 관등제는 계속 얘기했듯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을 또 한층 등급을 매기는 거야. 관리의 등급을 나눈 제도인 거지. 귀족의 등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귀족도 다 같은 귀족이 아니고 왕이 나눈 등급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급을 정해주는 게 왕이니까 당연히 귀족들은 왕에게 충성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겠지.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 뭐 고구려는 관등이 뭐 10개 있었다, 백제는 16개 있었다, 신라는 17개가 있었다. 몇 개건 상관이 없어. 왕이 등급을 나눴다는 거고, 그 등급을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왕이 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전보다 왕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관등제가 세부적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신라의 관등제인데, 신라는 관등만 정한 게 아니고 골품이라는 걸 정해서 더 세부적으로 귀족들의 등급을 나눠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골품제가 여기 보면은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진골은 귀족이고 육두품은 뭐 중산층이고 이게 아니고, 얘넨 다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모두 귀족이야. 근데 귀족들 사이에 등급을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이벌참부터 조위까지 있는 게 관등인데, 귀족의 등급을 나눠놓은 골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이 달라지는 거지. 더 세부적으로 귀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태생이 얼마나 더 강력한 부족 출신이었는지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진골이면은 거의 왕족이고, 육두품면 족장이고, 족장인데 오두품, 사두품으로 내려갈수록 약한 족장들이겠지. 그러니까 신라가 자기네 부족장들을 자기네 귀족으로 편입을 하면서 귀족의 그 부족의 세력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야 너는 좀 센 부족이니까 육두품으로 쳐줄게. 너는 우리 왕족이니까 최고 등급 진골로 쳐줄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이 관등제 이런 것들로 귀족들을 통제를 한 거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부족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부족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골품까지 나눠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귀족들을 통제하고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